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다른 장관이나 다른 청와대 수석도 아니고 바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그리고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이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적발이 됐습니다.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말이 안 나옵니다. 교육부 수장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교육정책을 조율해야 될 교육문화수석 모두 논문 표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가 된다죠. 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바로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놓고 그리고 지은 것마저 자기 자신이 가로채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뭔가 거대한 봉인이, 실이 해제된 느낌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던 좀비나 뱀파이어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일파, 음주운전자, 쿠데타, 차떼기, 논문 복사, 맥주병 깨서 사람 때리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치부가 출세의 스펙이 되어왔고, 그리고 그들이 주리로 등극했던 그런 시대가 이제 전면으로 드러나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그리고 자칭 보수들의 나라, 문창극이만 참극이 아닙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 기고한 글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단원고 참사 선내방송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나 정말 가만히 있어야만 했느냐. 뭔가 아이들이 혹은 선생들이 힘을 합쳐서 선실에 머무르지 않고 바깥으로 탈출을 할 생각은 전혀, 탈출할 움직임은 전혀 없었는가.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에 맹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 잘못된 교육이 낳은 병폐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무려 13명이나 진보 교육감이 자리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한국 역사의 진보를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더 없는 기회인 동시에 더 없는 위기 상황이다 라고 도올 김용옥 선생 지적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정말로 진보 교육이 무엇인가? 그냥 가르치는 대로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진보교육, 그 요체를 진보교육감들이 모르고 오직 기존의 나쁜 교육에 대한 해체만이 진보교육으로 생각한다면 또다시 보수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교육의 디시플린, 즉 규율과 그리고 기강과 질서의 감각을 진보교육감들이 포용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진보교육은 국민 대중의 외면의 구렁텅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교육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진보교육감들이 잘못된 교육정책을 펼쳐서 또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실망을 준다면 더 큰 좌절의 늪으로 빠진다는 이런 지적, 진보교육감들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자칭 보수들 쳐다보면 정말 구역질이 나고 그야말로 침을 퇴퇴 받고 싶은 그런 심정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박근혜의 수첩은 데스노트입니까? 안대희, 문창극,
그 밖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스펙 출세주의자들 그 진면목이 드러나면서 나락과 좌절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이 나라 자칭 보수 실력이 이밖에 안 됐습니까? 스스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총리 후보 지명자의 연이은 낙마. 문창극은 아직 낙마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문창극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나라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을 일부러 빼가면서 고른 듯한 박근혜의 개각.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합니다마는 정작 그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에 대한 비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박근혜의 그동안 행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여왕님으로 우리가 박근혜를 취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사난맥의 최종 책임자는 그리고 그 김기춘의 결재안에 사인을 한 사람은 박근혜입니다. 한겨레신문 여인의 논술위원이 결정권자는 정상이냐? 제가 보기엔 비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머리에 든 것이 없는 김영삼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좌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김기춘이 없으면 그야말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를 저희들은 그야말로 언론이, 보수 언론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 속아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찍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마저 듭니다. 한겨레신문 여인의 논술위원회 결정권자는 정상이냐? 들어보시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창극 사태가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극우의 친일인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대체 왜 그런 일을 택했을까? 여야를 막론하고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대통령은 청문 요청안을 내어 정면 돌파를 시도하려 한다. 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볼 일이다.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안대희나 문창극 같은 사람을 후보로 지명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설사 자기들이 무능해서 사전에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지명했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 되면은 재빨리 걷어들이고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게 옳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연은 논설위원이 지적하듯이 문창극 총리 후보 카드는 기업으로 치면 실패한 투자, 부도난 회사입니다. 국민 3사람 중 2사람 꼴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니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의견이었다니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도산법에서는 부도난 기업이 회생 대상이 되려면 청산가치보다도 존속가치가 더 커야만 합니다. 경제의 논리가 그런 거죠. 청산가치는 지금 기업을 접고 자산을 매각했을 때 회수 가능한 액수가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대개 장부가의 60% 정도라고 합니다. 존속가치는 앞으로 10년 정도 기업을 계속 운영했을 때 예상이익과 잔존 자산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 액수입니다. 기업이 부도나면 이 존속가치는 대개 장밋빛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문창극 카드는 이익은커녕 손실이 더 커 보이는 부도난 회사입니다. 가장 큰 손실은 국민 소통의 종식입니다. 다수가 거부하는, 국민 3사람 중에서 2명이 거부하는 문창극을 총리로 고집하는 것부터가 대통령의 불통입니다. 불통, 아니 불자, 통할 통자,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는 국민정서와 반대편에 서 있기도 합니다. 문창극이 정신대등 일제만행에 대한 분노, 이건 지역이나 이념이나 세대로 갈려서 있는 이 와중에서도 그나마 국민 다수가 공유하는 정서입니다. 월드컵 축구에서 일본을 이긴 코트디부아르의 골에 다들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창극 후보는 이 공통의 무엇을 훼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연령별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쪼개져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반일의 정서, 극일의 정서를 훼손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문창극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역시 여기서 멀어지게 됩니다. 국민의 신뢰와 공감이 정치적 자산이라면은 그 자산의 잔존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장의 손실로는 730 재보선이 문창극 기용에 대한 찬반으로 흘러 여당이 불리해질 가능성이다. 강행 끝에 문 후보가 중도 낙마했을 때의 충격도 클 것이다. 설령 그가 총리가 된다 해도 이미 한 말이 있으니 정치, 외교, 사회적 통합 등 어느 쪽에서도 재구실을 하기 힘들다. 되레 두고두고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문창극 카드의 존속 가치는 마이너스다. 반면에 지금 문창극 카드를 접는다면 청와대에 사람 보는 눈, 인사검증체제가 수술돼 오르게 됩니다. 그 책임자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전국 운영 능력에 대한 의심 따위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문창극 카드를 고수했을 때보다는 더 나아 보입니다. 선택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청와대가 강행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여기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뭐 이런 식의 생각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야말로 매몰 비용, 그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동안 들인 노력이나 시간, 비용에 연연하다가 현재의 손해보다도 더 큰 손실을 부르는 비합리적인 행동 양식, 바로 그게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번 문창극 파동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답은 뻔합니다. 애초 총리 지명 때의 목표는 지금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창극은 국가개조의 적임자도 아니거니와 화합이나 소통도 기대할 수 없는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억지로 총리로 만든다 해도 긍정효과보다는 그 부정적인 비용을 상쇄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클 겁니다. 무엇보다도 청문회 통과부터 불가능해 보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사인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자유투표를 한다면, 그리고 자유투표를 할 걸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청문회 통과될 것 같습니까? 사실 문창극을 후보로 지명하고 그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결정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선택해야 될 것은 너무나 빤해 보입니다.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한다면 이건 뭐 잘 모르거나 혹은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미련이나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오기를 부리거나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권자 박근혜의 정신상태 비정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죠.
실제 결정권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만약 김기춘이라면 문창극이 아웃됐을 때 자기 자신도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손해를 감당하기 싫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김기춘이고 박근혜는 그야말로 얼굴 마담이자 사실은 김기춘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불과하다는 그런 지적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지적이 아니라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돌석자의 기둥주 홍석주 기둥이 되는 돌이라. 이름도 멋있어. 세모 언니 꿈 깨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요.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가짜 수강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아, 됐고! 난 저 변태랑 경찰서 가야겠어요. 가서 조서 쓰고 낱낱이 죄를 까봐야겠어요. 셋 다 같은 부시원? 큰일 났어. 총무가 너랑 나랑 빨리 들어오래. 국민라디오 6월 드라마 무지개 도둑. 매일 오전 11시 40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남 화순군 남면의 행복건강원님 조합원 가입하고 출자금 납입해 주셨네요. 예. 지방선거 이후 야권의 압승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권이 심판돼야 한다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던 분들 많은 실망을 했을 겁니다. 예. 그 실망의 여파 미래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에도 미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 들어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출자하시는 분들의 숫자 대폭 줄었습니다만은 이번 주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점차 바뀌는 그런 양상입니다.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서로 연결해 나가면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좌적해 만드는 그 모든 것과 싸울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은 그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이렇게 왜 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느냐. 아직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불과 10%도 안 되는 분들만 조합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접속하시면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나오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라는 박근혜의 나라는 이건 뭐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 망가져 있는 거대한 세월호 속의 우리 국민들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윤철 교수가 기고한 망가진 국가, 살아있는 국민은 바로 그러한 대비, 그러한 컨트라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명은 언제까지일까? 국가에도 흥성망쇠가 있다기에 그냥 던져본 물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달이 지난 지금 정부와 국회에 돌아가는 꼴새를 보며 장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 떠오른 질문이다. 참 많이도 망가져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국가 말이다. 정치적 질서로서의 국가 말이다. 네, 정말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집권 7년 이토록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몇 년 전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대한민국을 긍정하라고 했을 때 그리해도 되겠다 싶었다라고 김윤철 교수는 느꼈답니다. 식민 지배, 그리고 분단, 그리고 전쟁이라는 상처를 딛고 일어나 경제 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드문 국가인지라 그러했다는 겁니다. 건국 50년을 지나면서 극심해진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 차차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금 과연 대한민국을 긍정하라고 했을 때 긍정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이 권위주의로의 회귀나 한국형 파시즘의 도래를 걱정했다. 하지만 기우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고 있다. 이 땅의 국가는 관료와 재벌과 거대 언론 등 특권층에 대한 통제력도 다수 국민의 동의와 지지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다. 국가를 다시 세워낼 지적, 실천적 역량과 인적 자원도 없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꼭 이루겠다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그리 쉽게 완수했다고 선언할 리도 없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정 지지층의 결집에만 의존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구걸할 리가 없다. 국가 개조를 내걸고서 적폐에 연루된 인물들을 총리 후보로 지명할 리도 없다. 국회는 어떠한가? 무능한 정부에 대한 견제는커녕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 역시 전혀 진척이 없다. 새누리당이야 그렇다 손 치지만은 야당들 도대체 뭐합니까? 그중에서도 무려 120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그 수장인 공동대표인 김한길과 안철수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사실 거대한 세월호로 변한 이 대한민국 호 물론 박근혜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합니다마는 거기에 안철수와 그리고 김한길의 방조 책임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토록 무능한 야권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 양김이 활약했던 그 야당도 심지어는 이태계 야당도 7인 7색당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꼬마 민주당 때의 야당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만큼 무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국회 여야의 모두 따지고 보면은 전체 국민의 극히 일부에게서만 지지를 얻었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4,050만 명 가운데서 1,577만 명에게만 표를 얻었습니다. 득표율로 따지면 전체 유권자 대비 39%입니다. 절반의 동의도 얻지 못한 대통령입니다. 제1당인 새누리당 역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 기준으로는 전체 유권자 3,780여만 명 가운데 약 17%에 불과한 642만여 명으로부터 표를 얻었을 뿐입니다. 현 시기 국가 운영의 직접적 책임자인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부와 여당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가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애당초 박근혜는 전체 유권자의 39%, 새누리당은 전체 유권자의 17% 불과한 지지만 얻어가지고 일당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에게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대한민국을 긍정할 여지를 찾는다면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그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냥 살고 있는 정도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진도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 교신 내용과 해경이 촬영한 구조 동영상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고 최근 VTS 교신 내용을 확보했다. 또 생존 학생들과 구조작업에 나섰던 잠수사, 어민 등에 대한 면담도 진행하고 있다. 억울하게 간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더 이상 대형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말이다.
이분들이 살아있는 국민이시다. 유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분도 계시다. 이분들에게서 국민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가능하겠다는 희망을 얻는다. 정치적 질서로서의 국가를 새롭게 만들 힘도 느낄 수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달.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누가 진정 좋은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지는 드러나고 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세월호 모멘텀의 중액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권들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 진상규명은커녕 국정조사 진척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런 상황에서 정작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할 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실질적인 진척을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국민이 정말로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된 시스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은 그 해결책을 국가나 혹은 정치권에 기댈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내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개조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는 줄곧 많은 분들에게 생활정치 그리고 지역으로의 하방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역에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나아갈 바를 고민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협동조합 운동도 그 일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결국 우리가 때로는 투표로 때로는 행동으로 이 사회를 고쳐나가지 않는 한 미래와 희망은 없는 겁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조합원 가입 숫자가 빠르게 늘러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합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 장관, 교육정책의 최고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 이 인간들이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논문 표절 어떤 학자들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교육부 장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한다는 인간들이 이 정도라면은 대한민국의 학계가 얼마나 썩어 있는 건지 정말 교수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젊은 교수들,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교수들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단에 앉아서 어떻게 권력의 줄이나 돼가지고 입신 출신을 바라는 그런 인간들, 대한민국의 이른바 주류계층에 편입되어 있는 이런 교수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장관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말든가
뻔뻔스럽게 끼어 나와가지고 불과 기자들이 조금만 추적해보면 나오는 그런 식의 논문 표절이 드러나니 정말로 숨어있는 범죄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한겨레신문이 가당치 않은 지식절도범 교육장관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김명수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에 이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최고위직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논문을 학술지에 실으면서 자신을 제1저자, 제자를 제2저자로 올렸다. 제자의 연구 성과를 자신의 업적인 양 포장한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유사도가 5%를 넘으면 표절로 본다. 김 후보자의 논문은 제자의 논문과 88% 일치하고 송수석 논문은 유사도가 59%에 이른다고 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표절이다. 그렇습니다. 김명수의 논문은 제자와 88% 일치하고 그 송수석,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논문 유사도 59%, 60%에 가깝습니다. 이건 뭐 명백하게 표절입니다. 아예 문도리커처럼 통째로 복산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지만은 88%, 60%나 비슷하다면은 이건 뭐 명백한 표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변명을 합니다. 제자의 논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학술지에 게재를 했다. 내가 지도교수라 그 마음을 느껴서 제1저자를 올린 것으로 안다. 이따위 식으로 변명하거나 또는 제자가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교수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는 식입니다. 설사 그런 요청을 했다손 치더라도 학자적 양심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너 범죄를 단죄하겠다고 했더니 뭐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표절뿐만 아니라 변명 방식도 어떻게 똑같습니까? 대학원에서 지도교수는 학생에게 갑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사여타권을 쥐고 있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지도교수는. 학생이 먼저 제1저자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핑계일 뿐입니다. 제1저자냐 제2저자냐에 따라서 교수의 논문 실적 평가, 연구력 지표 등이 좌우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자의 공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더구나 두 사람이 문제의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무렵에는 송자 전 연세대 총장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표절 의혹 때문에 교육장관 자리에서 탈락했다. 표절이 얼마나 중대한 하자인지 절감했을 텐데도 버젓이 감행했다. 게다가 교육계의 수장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나섰으니 욕심인지 무지인지 알 길이 없다. 김병준 교육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때 당시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변인은 이번 표절 의혹은 교육 최일선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교수분, 나아가 국민의 양심을 훔친 것이라고 논평했다. 두 사람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줘야 할 말이다. 그렇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그들의 논문을 표절했을 당시에는 김병준 그리고 송자 두 사람의 논문 표절 때문에 나라가 뜨들썩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서슴없이 논문 표절을 감행했어요. 뭐 설마 자기들이 장관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겁니까? 나경원 얘기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번 표절 의혹은 교육 최일선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교수분들, 나아가 국민의 양심을 훔친 행위다. 당장 물러나야 된다. 청와대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몇 명의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며칠 만에 찾아낸 걸 수많은 인력과 첨단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몰랐다면 극도로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봐줬다면 철면피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비정상적 관행과 문제들을 추상같이 바로잡겠다. 입으로 말은 정말 잘합니다. 예. 그렇다면 바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그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이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요즘 KBS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KBS가 세월호 참사 이전에 비해 너무 달라졌다,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창극의 친일망언이 담긴 동영상을 최초 보도한 언론 매체도 KBS였습니다. 물론 저희 국민TV, 뉴스K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인지도가 떨어져서 경향신문이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여하튼 KBS가 머릿기사로, 9시 뉴스 머릿기사로 치고 나간 것은 과거 KBS에 비하면 정말 평가해 줄 만합니다. 뿐입니까?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에서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정치 사회풍자 개그도 부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경영하는 방송, 청량방송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까지 얻었던 KBS, 이제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향한 그 일보를 내디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월호 참사의 그 수많은 왜곡 보도, 그리고 유족들의 청와대 앞 항의 시위, 그리고 김시곤 보도국장 사퇴, 그리고 기자 PD 노조의 파업, 그리고 길안영 사장 해임이라는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KBS 사장을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사실상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KBS의 공정성을 영원히 되살릴 길이 없다. 그래서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KBS 이사회는요, 여당 야당 추천 이사가 각각 7명과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당 추천 이사가 7명으로 원천적으로 많습니다. 야당 추천 4명 합쳐봤자 여당 추천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집권 세력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인물들을 KBS 사장으로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단순 과반 다수결이 아닌 3분의 2 또는 4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는 특별 다수결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영국 BBC 방송은요, 구조는 한국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사장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모두의 합의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쓸 만한 인물 절대 임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특별 다수결제라는 것, 그건 뭐 독일이나 기타 등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KBS 사장 지금처럼 단순 과반수에서 특별 다수결제로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